반갑습니다. 홍정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부분의 경매 입문에서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나 이런 걸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들인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지 않는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한 20억 정도 되는 게 5억 정도의 낙찰이 된다든가 이런 남들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매에 최고수 경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런 물건들을 이제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 최고수들의 게임, 유치권 물건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낙찰받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물건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요게 감정가죠. 이 감정가가 19억입니다. 19억. 그래서 제가 요약을 여기에다가 이제 19억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감정가는 19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19억짜리가 4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참 많이 떨어졌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이게 감정가의 4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런 건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냥 그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게 대박이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를 내 평생에 뭐 한두 개 정도만 딱 기회를 잡으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뭐 여유자금, 이런 게 마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하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로망이죠, 로망. 근데 문제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항상 인식하시고 한번 자료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유치권 신고 금액이 꽤 많죠. 보통 유치권 신고 금액이 한 5억 정도만 돼도 사실 좀 겁나죠.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가 한 호수가 나온 게 아니라 한 동이 나온 거예요. 몇 개가 나왔냐? 19개 호수가 나왔는데 이게 한 동이에요. 한 동. 한 동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하신 건설 회사들이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걸 갖고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29억 9천 이러면 3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신고했거든요. 회사가 10개 회사가 이제 물려 있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공사비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겁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가장 겁나는 게 이거죠. 첫 번째는 신고 금액이 많을 때.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면 그 많은 금액을 여기서 지금 신고된 게 29억 9천이잖아요. 이거를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낙찰가 10억에 샀는데 29억 9천을 물어준다면 약 40억에 사게 되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겁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유치권이 이렇게 신고되면 가장 겁나는 게 유치권이 성립이 됐을 때는 공사대금 29억 9천을 물어주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포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가장 겁나는 건 뭔가 하면 유치권을 신고한 회사가 한 회사만 해도 저 회사를 상대하려고 하면 보통 겁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한 회사가 아니라 10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해도 10개 회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경매에 입문한 초보자들은 엄두도 이제 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9억 정도 되는 건물이 4억 얼마까지 떨어지는 동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입찰을 못했죠. 겁나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감하게 이 물건을 이제 도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매력적인 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공포감도 주지만 그런데 결론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불성립해. 이걸 내가 입증을 해버리면 29억 9천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19억짜리 건물을 지금 낙찰받은 게 5억 5천 정도였으니까요. 5억 5천에 아파트 한 동을 사게 되는 이제 대박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유치권이 저렇게 많이 신고되면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때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이제 좀 문제점이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었던 점, 그러면 대지권 등기에 문제가 남고, 그 다음에 이게 아직은 사용 승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이 건물에 대한 전경인데요. 요게 이제 전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3층부터예요. 요게 2층이고요. 그래서 합치면 19호 호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로드업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아파트는 유치권 공략 3편, 4편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요. 요거 말고 지금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보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주장을 하셔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형법 제20조. 뭐 이거 정당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주거 침입부터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형사적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런 걸 붙여놨을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포감 조성이죠. 일종의 협박이죠, 협박. 너희들 여기 들어오지 마. 이거 낙찰 받지 마. 뭐 이런 이제 심리적인 그 전술? 이런 거를 펴고 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건물 전체가 19개 아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19개 아파트를 저희들이 이제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걸 들어가려고 하면 겁나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절차적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찰 경매 물건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당사자를 만나서 법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3, 4단계에 걸쳐서 제가 한 4편 정도, 유치권 4편 정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내가 이 경매 쪽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강의를 해봤는데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 같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때는 코로나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경매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디 열심히 들어줘서 많은 도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4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구하고 이렇게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게 104동이에요. 나중에 이제 3편, 4편으로 나갈 게
요게 103동이거든요. 저희들이 낙찰받은 것은 이 2개 동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아파트 호수 총 19개 호수. 한 동입니다. 지금 한 동의 건물을 집 한 채 가격으로 정말 살 수 있을까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치권 물건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사실 좀 존재하는데요. 먼저 유치권을 해결하고자 하면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매를 행하면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원래 법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름대로 입법을 하는데 한계도 좀 있기는 해요. 또 어느 때는 뭐 국회에서 일하시는 뭐 우리 나리들께서 계신데 실무 경험들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법원 아시되 실무 경험의 부족으로 입법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의 부족, 이런 한계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민사집행법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유치권 신고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공사를 한 사람들이 공사비를 10억 중에서 1억을 못 받았어. 9억을 받았어. 그런데도 10억을 신고해도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성립해야 안 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식 재판을 신청한 후에 해결할 문제다 보니까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유치권 신고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 전까지 법원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 신고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신고를 다 하죠. 아까 29억 9천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못 받은 금액이 7억 정도를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억 9천을 신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입찰에 응하는 자들이 꼭 봐야 될 게 있어. 이분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고서를 봐야 이분들이 이 신고서가 성립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입찰에 응하는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그걸 이제 입찰 예정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입찰 예정자들은 유치권 신고서를 열람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자유롭게 수십억을 해놨어. 그러면 당연히 입찰에 응하는 자들이 유치권 신고서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봐야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럴 텐데 못 본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열람 가능한 자는 이해관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자의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돼요. 근데 문제는 입찰에 응하는 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찰 예정자들이 유치권 신고서를 못 보니까 해결책이 없죠. 뭐 입찰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못 보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자료를 볼 수 있게. 그러면 자료를 볼 수 있는 경우와 지금처럼 볼 수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면 경매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법으로 못 보게 해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유치권 신고서를 열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입찰 가격도 높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죠. 겁나니까 입찰 가격도 혹시 유치권 신고 금액이 아까 29억 9천이잖아요. 이걸 물어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19억 정도 되는 금액이 5억 안 되게 4억 얼마까지 이제 유찰됐다는 거죠. 그래서 25%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물건이 이제 저희들처럼 경매를 하는 고수들 경기에서 보면 참 매력적인 물건 중에 하나죠. 언제든지 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쉽게 해결하고 싶다,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편히들 연락들 주세요. 편히들 찾아오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치권 딱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4회 정도, 3시간에서 한 4회 정도, 한 달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주시면 유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고수가 되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권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큰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해결하시려고 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유치권 물건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법률적 접근을 이제 처음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이제 법률적 접근을 하는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이게 이제 유치권 성립 요건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유치권 성립 요건이 보통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성립 요건마다 판례들,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판례를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재판을 할 때 대법원의 판례는 이러이러하여서, 그러니까 제가 유치권 불성립을 주장하면서 재판에 이기게 해주세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판례죠. 그래서 반드시 판례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접근을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입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매 입찰하는 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서 열람하는 게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다 보면, 자, 결론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보가 가능한가?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얘기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데, 유치권자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라든가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를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해관계자를 만나다 보면 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유치권에 대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차차차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물건이 분명히 29억 9천이라고 하는 유치권 신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해결하였습니다. 그 해결하였음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점유자들한테 당신네들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한테 인도해 주라 라고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한 거죠. 요 보시는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결정문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피신청인은, 이거는 이제 부동산 점유자예요. 신청인에게, 요거는 경매로 낙찰을 받은 저희들이 신청했으니까 저희들이겠죠? 부동산을 인도하라. 그 말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29억 9천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할까? 자그마한 10개 회사거든요. 10개 회사 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만 입증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뒤에 똑같이 이제 두 사람에게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한 건데 결정문을 내려준 것입니다. 법원은 얘기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29억
20억 9천 중에서 유치권 신고한 금액을 전혀 인수하지 않고 이 경매 물건을 저희들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법원의 결정까지 가기 전 10개 회사 중에서 8개 회사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의를 표하고 그리고 마무리됐고 나머지 2개 회사만 끝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요청했지만 합의를 안 해주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부러우시죠? 그런데 이 정도 전문가가 되는데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면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지금 직장에 다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요새는 뭐 80세 돼도 젊은 청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직장을 그만뒀을 때 그냥 소일거리 있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쏟아 부으시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